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계 1급에서 지금 그 원가 계산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우선 요소별로 원가 계산한다고 그러는데, 이 요소는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요, 원재료, 농업비, 경비 얘네들을 투입시킨다는 걸 뜻해요. 이렇게 투입시켜서 그 다음번에는 여기 제공품 계정 요 위에 있는 것들 요소별 원가 계산, 부문별 원가 계산, 제품별 원가 계산, 얘네는 계산을 갖다 하는 순서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 얘는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우리 회계 흐름을 갖다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란 말이죠.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부문별 원가 계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여기 부문별이라는 뜻은 장소의 개념이라고 했었죠. 그 장소 공장인데, 공장 안에는 제조 부분하고요, 보조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여기서 공장이 좀 만들어지는 걸 우리 회계에서는 얘를 제공품이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가 이제 다 만들어지게 되면 제품이 나올 거예요. 그 제품을 계산할 때는 여기 제품의 형태, 생산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 개별원가 계산을 하던 종합원가 계산을 하던 이런 형태로 나눌 것인데, 우리 회계 처리했을 때는 여기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로 해준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익숙하죠. 이거는 어저께 설명드려서 이렇게 요소별로 원가 계산했던 이 사용액들, 그 다음에 노후비 발생액들, 배부액들 여하튼 간에 여기 제공품 계정에 여기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연습했었고,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었냐면 단기 총 제조 원가라는 명칭으로도 사용해요 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공품 계정에 보시게 되면 제공품 계정에서 또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 단계는 결국 제품이 완성되는 단계죠. 제품이 완성되는 단계에 그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부른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 계정에 여기에 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도 어저께 연습을 해보셔서 알겠고요. 즉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들은 이 흐름에 대한 계산 문제와 이 제공품 계정에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게 뭐냐고 물어볼 때는 궁극적으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얘를 지금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었고요. 제품 계정에서는 여기 매출원가를 지금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반해서 여기 반 이렇게 나눠놓고 이쪽 왼쪽 편에 있는 것은 제조 원가 명세서에 나타나는 항목들이라고 해서 제조 원가 명세서 어저께 보셨죠? 그럼 여기 제품 계정에 관련돼서는 손익계산서에서 나타나는 항목들이에요 라는 걸 말씀을 해드렸더란 말이죠. 되셨죠? 자, 어저께는 그래서 여기 요소별 원가 계산에 대한 항목들을 흐름, 원가 계산의 흐름까지 배우셨고, 오늘 배우실 것은 여기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그 교재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기 기초 재고액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초 재고액이 0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문제에서 이 회사는 사업을 갖다가 올해 시작에 따르면 기초 재고가 있을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는 기초 재고를 0으로 놓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실 거고요. 또 이런 문제도 나와요. 기초 재고보다 기말 재고가 500이 증가했다. 이런 비교되는 용어들 말이죠. 그러면 기초 재고도 모르는데 기말 재고가 기초 재고에 비해서 500이 증가했다. 이걸 어떻게 표시해? 아니 그냥 기초 재고는 없다 그러고 기말 재고에다가 그냥 이렇게 500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말을 비교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문제 때문에 헷갈릴 일은 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재에서 문제 풀어보거나 등등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풀어달라고 하거나 설명해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아까도 잠깐 보셨던 여기 요소별 원가 계산, 부문별 원가 계산이 있는데, 오늘 이번 시간의 주제는 부문별 원가 계산이고요. 여기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제조 부분은요,
명칭이 항상 다 통일되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 회사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여기 제품이 만들어지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조 부분을 조립 부분, 절단 부분, 완성 부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것을 뜻하고요. 보조 부분은 이 회사에서 제조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 이외에 장소 이외에 식당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력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수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사무 부분도 있겠죠. 이런 데서는 좀 제품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공장 안에서 돈은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 부문별로 원가 계산을 할 때요, 제조 부분하고 보조 부분하고 나눌 거랍니다. 근데 제조 부분하고 보조 부분하고 이제 원가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얘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조금 알쏭달쏭 하실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를 요 위쪽에다가 설명을 할까? 여기다가 그냥 설명해도 알아들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일단 여기 원가를 짓게 하는데요. 공장이라는 곳은 생산을 하는 곳이지 생산한 걸 판매하는 곳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 판매 조직에서는 매출 목표를 달성한다 하면 얼마치를 팔면 얘가 목표를 달성한다, 성과급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 공장 같은 데서는 판매도 하지 않는데 각 부서별로 여기 평가를 어떻게 해서 보너스를 어떻게 책정할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여기는 판매하지 않으니까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 생산직에 있는 분들은 보너스가 없을까? 안 되겠죠?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공장에서는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원가의 효율을 많이 따져요. 그래서 비용이 이만큼을 하기 위해서 얼마가 발생했는지 그걸로 성과급을 측정하거든요. 그러면 각 부문별로 여기 자기네 부서별로, 여기 하나의 다 부서니까 부서별로 원가가 많이 적게 발생하는 걸 더 선호하겠죠. 적게 발생하고 효율성이 높다는 뜻이니까.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 제조 부분에요. 여기다 해야 되나? 이 제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가 예를 들어서 총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를 갖다가 4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여기서 원가 짓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400원인데 지금 보조 부분에도 제조 부분에도 지금 돈이 공통으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전력비라고 할까요? 전력비 발생한 게 예를 들어서 100원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전력비인 경우에는 제조 부분에서도 전기를 쓸 것이며 보조 부분에서도 전기를 쓰겠죠. 지금 목표는 뭐냐면 이 각 부분에 대한 원가를 지금 집계를 해서 계산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 전력비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비라고 불러요. 공통으로 발생했다는 얘기죠. 공통비인데 공통비는 지금 얘를 갖다가 제조 부분에다가는 얼마, 보조 부분에다가는 얼마 이렇게 배분을 해줘야 돼요. 한쪽에만 다 배부하면 저기 그 부서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전기는 같이 써놓고 왜 다 우리 부서에다가 배분 난리 난단 말이죠. 왜 난리나? 잘못하면 보너스 못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공통비인 경우에는 제조 부분하고 보조 부분하고 그 금액을 배부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있다가 이제 계속 원가를 배우시면서 비례식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자, 한번 봐봐요. 전력비를 제조 부분에 얼마 배부해 줄까요? 나눠주는 거예요. 얼마 나눠주면 돼요? 통박으로 그냥 50대 50 이렇게 나눠줘요 그냥? 아니에요. 그렇게 나누면 싸움 나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합리적이다, 공평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배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그 발생한 금액이 1,400원이죠. 여기 제조 부분하고 이 금액 비례해서 나눠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보다도 이 전력비를 배부할 때는요, 우선 배부 기준, 이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인데 배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배부 기준이 어떤 게 우선 합리적이냐부터 따져보셔야 돼요. 방법도 있지만 배부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배부 기준을 갖다가 아까는 여기 총 원가인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원수, 여기 인원수로 하게 되면 제조 부분에 만약에 7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 부분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전력비를 여기 인원수 기준으로 배부한다 그러면 인과관계, 전력하고 인원하고 비례관계가 성립될까? 관계가 있을까? 좀 갸우뚱하죠? 이번에는 이걸로 해볼게요. 여기 제조 부분은 평수가 70평이에요. 그 공간. 여기는 30평이에요. 전력비를 구분하는데 평수로 구분하면 요것은 저기 인과관계가 있을까? 요것도 갸우뚱해요. 근데 이 세 번째 방법은 여기 만약에 계량기가 있어요. 그래서 계량기가 있어서 여기 70kW를 썼다고 나와 있고요. 여기는 30kW를 썼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인원 기준으로 아니면 평수 기준으로 아니면 여기 킬로와트수 기준으로 전력비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보기에 맞을 것 같아요. 킬로와트가 맞겠죠? 자, 맞췄으니까 기분 좋아서 하나 더 쉬는 시간을 불문하고 근데 만약에 식당은 거기 공장 안에 있을 것이고 거기 제조 부분에 계시는 분들도 와서 식사할 거고 보조 부분에 있는 분들도 와서 식사하겠죠. 그러면 그 식사비가 똑같이 100이었다 그러면 그 배부하는 기준을 인원수로 하는 게 좋겠어요? 평수로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킬로와트수로 하는 게 좋겠어요? 바로 즉 배부할 때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지금 판단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서 당연히 그걸로 나누면 배분하면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기준이 바로 배부 기준이에요. 이따가 이제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시험 문제도 이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면 좋을까요? 그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그럼 이거는 상식이네요. 예, 상식이에요. 근데 용어들은 몇 개 봐야 되겠죠? 그거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제조 부분하고 보조 부분하고 공통비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공통비 금액만 일단 100원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근데 아까 얘가 전력비라고 가정했을 때는 70kW라고 썼던 얘가 누가 보기에도 배부할 때 합리적이다, 이해가 된다 생각할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이 100원을 제조 부분에다가는 얼마, 보조 부분에다가는 얼마 이렇게 배부를 해줘야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비례식은 앞으로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혹시 초등학교 때 좀 많이 주무신 분들은 지금 계산하는 방법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발생한 100원을 100 곱하기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던 4학년 때 보통 초등학교 4학년 때 많이들 포기해요. 수학을. 그죠? 그래서 여기 일단 제조 부분에다가는 얼마를 배부하냐면 두 개 다 더해보세요. 그러면 100kW 되죠. 그래서 100분의 100kW분의 자기가 쓴 킬로와트수 몇이죠? 70kW죠? 그러면 100분의 70 이렇게 되죠. 그럼 퍼센테이지로 하면 70%가 될 텐데 그럼 100원 중에서 얘한테는 얼마만 배부해주면 되겠다? 70원 배부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 똑같이 보조 부분에다가는 100원 중에서 70원을 제조 부분에다가 배부했으니 나머지 보조 부분에 30원 배부하면 되겠죠. 계산하기 편하려고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썼어요. 그럼 얘 지금 30원 나오겠죠. 얘는 보조 부분인 경우에는 여기 100kW 분에 보조 부분 쓴 건 몇 킬로와트라 그랬어요? 30kW라 그랬었죠? 30kW. 지난번에 어떤 분 보니까 여기 분수식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도 그냥 여기 오신 분들 초등학교는 다 다니셨으니까
기본 알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사실상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산기는 누를 줄 알잖아. 그죠? 그러면 계산기 누를 때 봐요. 계산기 누를 때 얘가 나오게 하려면은요. 여기 100 곱하기 70. 얘는 밑에는 분모는 나누기예요. 그래서 다시 100 곱하기 70 해주고요. 계산기로 나누기 100 이렇게 해주면 70이 딱 나올 거예요. 혹시나 초등학교 때 이거 하는 거 잘 모르셨던 분은 계산기로 활용하면 되니까 계산기 누르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 답을 나타내면 돼요. 저 분명히 이것도 친절하게 설명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100이라는 공통비 중에서 70은 여기 제조 부분에, 30은 보조 부분에 이렇게 배분을 했단 말이죠. 아, 이렇게 배분하는 거구나. 이제 알겠죠? 배분하는 말 쓸 때도 있고요. 배분이라는 말 쓸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는 아까 했던 배분 기준 그걸 갖다가 지금 설명하고 싶었던 거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제조 부분에서도 보조 부분에서도 공통비뿐만이 아니라 자기네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조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1000이라는 금액이 발생을 했고요. 여기 보조 부분에서는 400이라는 금액이 발생했다고 하면 지금 공통비는 일단 배분했으니까 얘는 없어졌겠죠. 그런 다음에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그 원가를 갖다가 전체 여기 제조 부분으로 다 배분해야지 돼요. 왜 이런 절차를 격려하면은 지금 원가 계산의 특징이 지금 처음에 제품을 만들기 시작할 때는 그 사갖고는 그 품목들이 엄청 많겠죠. 그죠? 얘를 갖다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회계 처리를 해야지 돼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우리의 목표는 하나의 원가로 다 집계가 돼야지 돼요. 아까 봤던 것처럼 그 하나의 원가가 뭐였었어요?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간 총 비용을 우리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그랬었죠? 지금 이 금액이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 원가 계산의 특징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요소별 원가 계산은 품목들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예요. 걔네들이 점점점 이렇게 자꾸만 대체 분계를 통해서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죠, 개수가. 그런 다음에 걔가 또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로 결국은 모여지게 돼요. 이 원가 계산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컴퓨터나 모니터 같은 거 만들 때 부품이 몇 개 들어가겠어요? 하나? 둘? 그쵸? 아, 참, 그거 알아요? 내일 우리나라에서 나로 발사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세요? 지금 이 나로 성공하게 되면 7년 전인가 그때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 지났어. 나로 발사할 때 그 1단계 추진 로켓 있잖아요. 밀어 올리는 거. 그 우리나라 기술로 못 만들었었어요. 그 러시아가서 만들었던 걸 갖다가 놓고선 그래서 발사해서 일단은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가 그걸 만들려고 작정을 해서 이게 내일 발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성공하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얘를 갖다 로켓에 붙이잖아요. 그럼 대륙 탄도탄이 발사돼요. 대륙간 탄도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소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지껏 경험으로 봤을 때 대부분 성공을 우리나라는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사일 사거리도 벌써 지금 해제됐고요. 그다음에 중량도 해제가 됐어요. 그럼 문제는 뭐야? 멀리 보낼 수 있는 그것만 있다면 뭐 지금 우리나라 갖고 있는 미사일 갖고도 충분히 일본이나 중국 아작낼 수 있는데 대륙간 탄도탄이 발사하게 되면 거기에 핵폭탄만 달게 되면 함부로 우리나라 못 건드리겠죠. 우리나라는 남을 침략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요즘 일본 애들 보면 좀 미친 애들 같아 걔네들. 근데 걔네들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걔네들은 보니까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보편적으로 좀 사실을 걔네 습관인가봐 왜곡을 해. 자기네 유리한 쪽을. 물론 각 나라들마다 그런 경향은 없잖아 있긴 한데 유독 한국에 대해서 그런 걸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인 것 같아 일본 애들이. 하여튼
더 좋은 얘기 많은데. 그래서 내일 뉴스 같은 거 보시게 되면 그 발사에 성공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로서는요 어마어마하게 자주 국방 기틀이 마련되는 획기적인 일이 될 거예요 내일 아마. 그러면 주식에도 반영이 되겠지. 자, 그럼 설명드렸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공통비를 배분하고요. 보조 부분비를 제조 부분에 다 배분을 해요. 그럼 여기 금액이 제조 부분에 다 집계가 되겠죠. 그 다음 배분하는 순서가 여기 집계된 거를 어디다가 이제 집계를 하느냐 하면 바로 제품에다가 다 몰빵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하게 되면 바로 이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렇게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그 원가를 배분하는데 배분하는 방법이 있더래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직접 배분법, 두 번째로는 단계 배분법, 세 번째로는 상호 배분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여기 배분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배분하는 방법 세 가지를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400원 있죠? 4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400원이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데는 무조건 400원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이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쓰면은 어떤 방법에 따라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게 다르다. 다를까 똑같을까?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방법을 써도 방법만 다를 뿐이지 400원은 다 가야 되니까 단기 순이익 이게 다 비용이라고 가정했을 때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직접 배분법은 뭐냐면 지금 여기 400원이 지금 계산이 되기는 했는데 식당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150원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동력 부분에서 100, 그 다음에 그럼 얼마야? 250, 여기 150이죠? 이렇게 금액이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보조 부분에서 지금 여기는 다 각각 보조 부분이죠? 보조 부분에서 서비스 해준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식당 부분에서 여기 동력 부분 사용하는 게 있을 것이고 수선 부분도 사용하는 게 있을 것이고 수선 부분은 어떤 걸 뜻하느냐 하면 공장에 있는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이 사람들은 주로 제조 부분에서 제조에 관련된 기계 장치가 고장이 나면 서비스 해주려고 고치려고 대기하는 파트란 말이죠. 그런데 식당에서 다른 기계가 고장 났어. 그럼 거기 가서 일 안 해줘요? 해주죠. 그리고 동력 부분은 지금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전기를 공급하는데 식당에는 우리는 제조 부분만 보조해야 되니까 여기 식당은 너희들은 전기 사용하지 말고 그냥 뗄감 떼갖고선 밥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즉 보조 부문끼리 서비스하고 서로 예를 들어서 월급 100만원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있는 분이. 그럼 여기에다가도 서비스하면서 100만원의 월급 중에 일부분은 식당을 위해서 내 월급의 일부분을 시간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끼리 발생한 이 원가를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어디에만 배분한다? 제조 부분에다가만 다 배분하는 방법을 직접 배분법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특징되는 용어가 뭐냐면 여기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을 여기 글씨가 너무 왼쪽에 있다. 녹화가 안 돼. 여기 그냥 보조 부분 쓸게요. 보조 부문끼리 발생했던 원가를 계산한다. 얘는 보조 부분의 원가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보조 부분에 발생했던 거를 무조건 다 어디에다가만 배분한다? 제조 부분에다가만 배분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우선 용어는 그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자, 이번에 단계 배분법이라는 것은 보조 부분끼리 발생한 원가를 계산하기는 해요. 보조 부분끼리 발생한 원가를 계산하기는 하는데
우선순위를 갖고 있어요.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있냐면 그건 정하기 나름인데 제일 많은 금액이 발생한 부문부터 배부하겠다. 아니면 그 서비스한 횟수가 가장 많은 부문부터 계산하겠다. 그래서 보조 부문끼리 얘를 계산하긴 하는데 얘는 중요한 용어가 우선순위를 갖다가 반드시 결정한단 말이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 다음에 보조 부분 항목을 배부하고 그 다음에 제조 부분으로도 배부한다. 이런 게 단기 배부법이고 상호 배부법은 얄짤없이 모든 거 다 계산합니다. 보조 부문끼리 서로 서비스한 것도 계산하고요. 보조 부문끼리 발생한 거 물론 말할 것 없이 다 계산하고요. 제조 부분에도 있는 대로 다 계산하니까 직접 배부법 같은 경우는 계산이 되게 간단하겠죠. 왜? 보조 부분 거를 계산하지 않으니까. 계산 방법은 간단한데 원가 정보의 그 정확성은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주로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단기 배부법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랬었고 상호 배부법은 여기 모든 거기 발생했던 빈도에 따라 계산을 완벽하게 다 하다 보니까 그 계산 잘하는 사람 와야 되겠죠. 월급 더 많이 줘야 돼. 그래서 원가가 많이 발생해요. 근데 원가 정보에 저기 그 질은 아주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대기업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상호 배부법이랍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요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말로 물어보는 문제로 얘가 대부분 나올 것이고요. 얘는 이따 교재에서 제가 읽어보라고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근데 얘는 이렇게만 사용되느냐면 이렇게만 사용되지는 않아요.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에 단일 배부율법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밑에다가 이중 배부율법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 방법과 매트릭스로 보편적으로 사용해요. 단일 배부율법, 이중 배부율법. 그래서 매트릭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지금 단일 배부율법을 사용하면서 직접 배부법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단일 배부율법 사용하면서 여기 단기 배부법, 그 다음에 상호 배부법 이렇게 연결시켜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중 배부율법도 이중 배부율법 사용하면서 직접 배부법, 단기 배부법, 상호 배부법 이렇게 사용하면 총 6가지 방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단일 배부율법이라 그랬는데 단일 배부율법, 이중 배부율법 얘는 뭘 뜻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단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원가 행태별 그 원가 분류했었죠. 원가 행태 그러면 제가 뭐 기억하라 그랬어요? 변동비하고 고정비라고 그랬죠. 고정비가 배부할 때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있는데 변동비도 10% 배부하는 기준이 배부율이 여기 고정비도 10%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얘는 변동비나 고정비나 같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단일 배부율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를 갖다가 변동비는 5%, 고정비는 15% 이런 식으로 배부하는 비율이 변동비와 고정비가 달라지게 되면 얘를 이중 배부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어만 들어보면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안 들어보면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라고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여기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는 원가가 발생을 하고 얘를 갖다가 배부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 정리된 내용으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부문별 원가 집계를 할 때는 원가 배분 계산하는 절차가 처음에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우선 부문별로 원가를 집계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제조 부분에서 지금 제가 세세히 요건 다는 안 했지만 각 장소에서 발생한 원가들이 있겠죠. 보조 부분에서도 각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공통비로 발생한 원가가 있겠죠. 즉 각각 자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부터
다 집계해라. 그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통비가 있으면 제조 부분, 보조 부분으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조 부분에 있는 거 어디로 배부하라 그랬어요? 제조 부분으로 배부하라 그랬죠. 제조 부분에 다 집계가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제품에다가 배부하라 그랬죠. 그 순서예요. 얘가 그림 잘 설명 듣고 이해했다면 여기 부문별 원가 계산하는 순서는 각각의 부문별로 원가 집계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보조 부분에 발생한 것은 어디로? 제조 부분으로. 제조 부분에서 발생한 건 또 어디로? 개별 제품으로. 지금 제가 요거 설명해 드린 거예요. 계산 순서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배부할 때 아까 이 원가 이렇게 배부했는데 이 원가 배부 기준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기 이론 밑에 보기 설명으로 나와요. 원가를 배부할 때 배부 기준 무조건 중요한 건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공정하고 공평해야 돼요. 왜요? 안 그러면 쌈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혜 기준 또는 부담 능력 기준. 어떤 부서가 그 수혜를 많이 받았다면 원가도 거기다가 많이 배부해 주는 게 원칙이겠죠. 그 다음에 부담 능력 기준. 아니 우리 지금 식당 부분에 원가가 연간 150 발생했는데 배부된 금액이 200이 들어와.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부담 능력 기준. 그래서 원가의 배분 기준. 배분 같은 용어로 쓴다 그랬죠. 요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여기 잠깐 좀 멈춰 놓고요. 여러분이 복습하게끔 해드리고 문제도 바로 풀어볼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우선 151페이지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좀 읽으셔야 될 거예요. 부문별 원가 계산의 의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가 부분에 설정과 배부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원가 부문이라는 것은 제조 부분, 보조 부분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밑에 배부 기준이 있죠. 거기다 별표 하나만 해놓으시고요. 거기 부문 공통비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전력비로 제가 공통비를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간접 재료비도 공통으로 발생한 게 있다면 얘는 어떤 배부 기준으로 나누어지면 합리적이겠습니까? 옆에 배부 기준 나와 있죠. 직접 재료비가 사용한 비례를 해서 나눠주면 합리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간접 농업이나 복리후생비는 이건 사람 기준으로 또는 급여 기준으로 나누어지면 좀 합리적이다 생각할 수 있으시겠죠. 그다음에 거기 세 번째 보시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임차료, 보험료 같은 경우는 거기 사용 면적, 건물에 대한 면적으로 나누어 주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152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 전력비, 가스, 수도비, 수선비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 기준으로 나누어지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한 그 기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배분해야 되는 어떤 항목을 주고서 배부하라 그러면 거기서 합리적인 거 찾으시면 돼요. 밑에 보시게 되면 보조 부분비도 발생한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배부 기준 명확하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인과관계가 얘가 제일 많겠구나라는 거 판단하실 수 있겠죠. 바로 요게 첫 번째 시험 문제 형태예요. 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3번에 부문별 원가 계산의 절차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거랍니다. 전체 부문별로 원가 집계해야 되고 보조 부분비를 제조 부분에다가 배부하고 제조 부분비를 제품에다가 배부한다. 설명 쭉 길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별표 3개 해놓고요.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여러분들한테 말로 묻는 문제 중에 제일 많이 지금 출제가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해 드릴 거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요거 잠깐 멈춰 놓을게요. 자, 요거는 지워도 되겠죠? 요거 지울게요.
자,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전 내용들을 갖다가 여기 지금 이 문제는요, 여러분 교재 1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랍니다. 그러면 이론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으니 이제 제 말기도 알아들으시겠죠.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면서 제조 부분하고 보조 부분 나눈다고 되어 있었죠. 그 제조 부분에는 조립 부분도 있고 절단 부분도 있고 보조 부분에는 동력 부분, 관리 부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래요. 그럼 우리 여기에 대해서 각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 먼저 짓게 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제조 부분에서 얼마가 나오고 제조 부분에서 절단 부분 얼마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문제를 내기 위해서 우선 보조 부분에 있는 원가를 어디로 먼저 배부해 줘야 돼요? 여기 공통 부분에 대한 건 아직 안 나왔어요. 벌써 다 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조 부분 것만 원가를 집계를 해놓은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력 부분과 관리 부분에 있는 이 보조 부분 원가가 제조 부분에 어떻게 배부가 되는지 계산해 보라는 문제였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단계 배부법이 됐던 직접 배부법이 됐던 문제를 내라고 하는 계산을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한테 상호 배부법은 거의 문제 안 나와요. 여기는 세무 1급 정도에서나 나오는 문제고요. 옛날에는 단계 배부법도 안 나왔었는데 여러분 세무 2급까지는 배우셔야 되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릴게요. 상호 배부법은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연립방정식 풀면 또 머리에 쥐나는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아예 안 내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연립방정식이라고 해봐야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잖아요. 아, 중학교를 안 다녀서 아니지, 다녔는데 저기 잠자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자, 봐요. 그런데 여러분이 요 밑에 요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요 표를 먼저 여기 볼 줄 아셔야지 된단 말이죠. 제가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두 개를 다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직접 배부법부터 설명을 합니다.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끼리 발생한 거 계산 안 한다 그랬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동력 부분이죠. 우선 원가를 배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동력 부분 18만원 있잖아요. 얘를 먼저 배부해주고 싶어요. 어디에다가? 제조 부분에다가. 그러면 대상은 18만원이 돼야 되겠죠. 반땡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여기 9만원, 여기 9만원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거는 합리성이 없죠. 그래서 여기 동력 부분에서 여기 배부할 때 얘를 이 자료를 갖다가 사용해서 배부해 주라는 얘기예요. 동력 부분 비용 계산할 때는요, 조립 부분에 50%의 동력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절단 부분에 30%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관리 부분에 20% 사용했는데요. 그럼 동력 부분 18만원을 요 구성 비율로 지금 나누어 주라는 뜻이에요. 배부라는 뜻이니까. 근데 직접 배부법은 얘 사용한다고 했어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동력 부분 여기서 관리 부분 같은 보조 부분끼리 계산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배부하는 기준이 남아있는 거는 요 두 개밖에 안 남아있죠. 그죠? 요걸로 배부할 때 어떻게 배부하느냐면 이렇게 배부하는 거예요. 우선 여기다가 직접 배부법인 경우에 여기 지금 동력 부분부터 지금 나눠주기로 했죠. 동력 부분이 어디로? 하나는 조립 부분으로 얼마가 될지, 오케이? 또 하나는 절단 부분으로 얼마가 가게 될지 계산하고 싶은데, 지금 대상의 금액은 일단 18만원이라고 그랬었죠. 그럼 조립 부분 것만 계산해 볼게요. 대상이 18만원 중에서요, 아까 얘기했던 여기 전체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예요? 요 두 개만 계산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전체는 80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80분에 조립 부분은 몇 퍼센트 사용했대요? 50%. 그럼 계산기로 눌러보세요. 혹시 모르는 분 계산기 지금 눌러서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18만원 곱하기 50 나누기 80 하면은 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어, 11만 2,500원 이렇게 나왔죠. 두 개이기 때문에 지금 배부해야 되는 금액 대상이 18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11만 2,500원 빼면 나머지는 절단 부분에 배부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이 절단 부분도 똑같이 계산식을 써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똑같이 18만 원 분에 여기 절단 부분은 몇 분의 몇으로 해줘야지 돼요? 여기 또 분모는 똑같이 80분의 절단 부분은 30% 사용했다 그랬었죠? 30% 이렇게 해주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계산이 돼요? 18만원 곱하기 30 나누기 80 이렇게 하면 67,500원 되죠? 됐나요? 그러면 직접배분법을 통해서 지금 동력 부분을 조립 부분과 절단 부분으로 금액 나누어서 배분해봤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력 거 말고 관리 부분도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는 관리 부분 거는 얘도 조립 부분으로 얼마가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절단 부분으로도 얼마 가야 되겠죠. 근데 관리 부분에서 발생한 우선 배부하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래요? 21만 원을 지금 나눠 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조립 부분에 관리 부분에서 배부하는 기준이 관리를 갖다가 조립 부분에 40%, 절단 부분에 30% 이렇게 했다 그랬죠. 근데 얘는 지금 직접 배부법이니 보조 부분인 동력 부분에 했던 거는 계산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 두 개가 배부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만 원 곱하기, 우와, 완전 막 나와. 저기 지은 씨는 초등학교를 좋은 데 다녔나 보다. 아, 그거 배우면 좋은 데 다니는 건가? 전체가 몇이에요? 70이죠? 그 다음에 여기 조립 부분에서 사용한 건 몇 퍼센트래요? 40이라 그랬죠? 여기 40. 그럼 계산기 눌러보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와요? 그래서 그래요? 21. 난 못 믿어. 내가 눌러야 돼. 12만 원 나왔죠? 12만 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똑같이 21만 원에서 12만 원 빼면 9만 원 나오겠다는 거 알겠는데, 또 수식을 다 써서 공부를 또 하실 분이 필요하니까 여기는 21만 원 곱하기 얘는 70분에 하게 되면 여기 70분의 30이죠? 이 표를 볼 줄 모르면 또 계산할 수가 없어요. 표 보는 게 중요해.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금액은 얼마가 계산이 돼요? 9만원 이렇게 계산되죠. 그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무슨 법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말로도 물어봤네. 보조 부분의 간접비를 다른 보조 부분에는 배부하지 않는다 그랬으면 얘는 무슨 방법이에요? 뭘 뜻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보조 부분의 계산 배분 안 한대요. 그럼 무슨 법이겠어요? 직접 배분법으로 하라는 걸 이렇게 문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답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 동력 부분에서 조립 부분이라고 그랬었죠. 자, 여기 화면 보세요. 동력 부분에서 조립 부분을 하는 거 답은 이게 답이네요. 그죠? 근데 저는 그거 다 풀어드렸죠. 됐어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직접 배분법 문제 요거 갖고 해봤으니 그 다음에 요걸로 단계 배분법도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직접 배분법을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똑같은 요 문제를 가지고서 단계 배분법도 한번 설명해 봐 드릴게요.
단계 배부법의 특징은 뭐라 그랬었냐면 단계 배부법의 특징은 지금 보조 부분도 여러분 교재 읽어보셨겠지만 보조 부분도 계산한다 그랬었죠. 근데 뭘 따진다? 우선순위를 따져요. 우선순위를 따져서 보조 부분 계산을 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선순위는 횟수도 상관없고 금액도 상관없고 빈도수 다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금액이 주어져 있으니까 금액이 큰 것부터 배부하자고 만약에 문제에서 제시가 됐다고 치면은 관리 부분부터 해야 되겠죠. 보조 부분에 여기 관리 부문부터 배부를 해주려고 해요. 관리 부분에 배부해야 될 대상 금액을 먼저 알아야 되죠. 21만 원을 배부해 주려고 그래요. 근데 얘 배부하는데 어디에 배부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동력 부분에도 배부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보조 부분도 배부하기로 했으니까. 두 번째로는 어디도 배부할까요? 제조 부분에 조립 부분에도 배부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절단 부분, 절단을 해버려. 절단 부분도 여기 배부를 해줘야지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부문별 배부율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관리 부분부터 배부하기로 했으니까 관리 부분에 해당되는 퍼센티지 사용할 거는 요 세 가지를 다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전체가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100이 되겠죠? 그러면 100 됐을 때 21만 원에다가 곱하기 우리 배웠던 거예요. 전체가 몇이니까 100이죠. 전체가 100% 중에서 몇 퍼센트래요? 동력 부분은 30%라고 했으니까 여기 30% 침착하게 잘해야 돼. 하게 되면 금액 얼마 계산돼요? 얼마? 23,000원이요? 63,000원? 내가 보청기를 안 끼고 와가지고서 곱하기 30 나누기 100 하게 되면은 63,000원 나왔죠? 자, 그러면 하나 배부했죠? 다음 두 번째는 어디 배부요? 조립 부분 해줘야 되죠? 조립 부분도 곱하기 참 너무 친절해, 그죠? 초등학교 같았고 조립 부분은 40이죠. 그러면 여기 똑같은 방법으로 100분의 40 40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40%니까 21만원 곱하기 4 하면은 84,000원 나오네요. 84,000원 이렇게 나오겠고, 마지막 절단 부분은요. 절단 부분은 30% 똑같죠. 이건 뭐 똑같은 금액 나오겠네요. 여기 곱하기 여기는 63,000원 나온다는 거 벌써 계산해 놨으니까 비례식을 쓰게 되면 여기 전체 100에서 여기 30 똑같죠? 그러면 여기 관리 부분에서 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죠? 동력, 조립, 절단 금액을 싹이 다 배부해 봤어요.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요 중에서 하나만 내요. 그것만 먼저 딱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동력 부분에서 63,000원이 계산이 됐는데 시험 문제는 얘를 안 내고요. 얘를 내요. 동력 부분 거. 그러면 지금 여기 관리 부분에서 동력 부분으로 얼마가 더 추가됐어요? 63,000원이 더 들어갔죠. 그러면 18만원하고 여기 이제 제가 쓸 때는 이번에는 동력 부분 거 계산해야 되겠죠. 동력 부분을 우선 금액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얘는 18만원 자기네 거 발생한 거 있었고 관리 부분으로부터 배부된 63,000원도 있죠. 그럼 배부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면 18만원에다가
63,000원 하게 되면 24만 3천원을 좀 배부해 줘야 돼요. 어디에다가 배부해 줘야지 돼요? 자, 이 경우에는 관리 부분은 벌써 우선순위를 배부해서 다 벌써 배부가 끝났죠. 그럼 얘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얘는 없는 거 친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하고 어디만 배부해 주면 돼요? 동력 부분인 경우에는 조립 부분하고 절단 부분에만 배부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동력 부분은요, 어디 해줄 거냐면 여기 절단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해야지. 조립 부분하고 절단 부분에다가만 배부해주면 돼요. 그럼 남아있는 거는 지금 동력 부분인 경우 얘가 없어졌으니 동력 부분에서 남아있는 건 요 두 개만 남아있게 되죠.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또 똑같이 전체 금액이 24만 3천원 곱하기 전체는 몇인데 전체는 80 중에서 앞에 50이죠? 여기 80 중에서 50만큼 배부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곱하기 50 나누기 80 하게 되면 15만 1천 얼마 나오네요? 금액이 15만 1,875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절단 부분에도 똑같은 금액인 24만 3천원 곱하기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30%죠. 80 중에서 30만큼만 이렇게 배부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 나오나요? 2, 4, 3 곱하기 30 나누기 80 하게 되면 9만 1,000 나왔죠? 계산기들은 잘 두들기시나봐. 잘 두들겨야 돼요. 이거 배웠으니까. 그러면 여기 관리 부분 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동력 부분에서 지금 발생한 집계된 금액도 다 해봤죠. 얘가 뭐라고요? 얘가 단계 배부법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를 보시고 154페이지에 똑같이 따라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게 좋겠죠? 두 가지 다 계산해 봐서 저하고 다 같은 답이 나오게끔 연습을 하신 다음에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 156페이지에 12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13번 문제도 있죠. 13번 문제가 더 간단하기는 한데 우선 그거부터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걸 마무리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